기념관도 있고, 약 10일간의 기간 동안 고지의 주인이 24번 바뀌었다. 여기는 아예 기둥이 다 날아간 부분이 있고, 석탄 자국 같은 게 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데 올라오지도 못했었는데, 야, 저기도 멀리 큰 태극기가. 여기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이제 백마고지입니다. 그 백마고지의 전투를,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를 기리고 더듬어 보기 위한 기념 장소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전사자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고 했던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약간 뭉클하고요. 어떤 한국전쟁이라는 게 그 우리가 되게 도식화돼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적 남침에 의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다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압록강 일대까지 올라왔다가 중국군이 참전하고 나서 중국군에 의해서 평택 오산까지 밀려갔다가 다시 이제 리지웨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밀고 올라와서 오늘날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가 되거든요. 휴전을 위한 협상 자체로 한 2년을 끄는 건데, 그때 이제 밀고 밀리는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땅 한 떼기라도 더 갖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우월한 위치에 쓰고 싶고, 이렇게 되면서 고지들을 두고 싸움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싸움 중에서 바로 이 백마고지가 자타공인하는 가장 격렬한 그 고지전의 상징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육박전 속에서의 어떤 성공, 또 그로 인한 굉장히 안타까운 희생과 죽음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백마고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너무 상황과 전개가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그냥 항상 격렬한 전투였어요. 낮에는 우리가 뺏겼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258고지가 어떻고 259고지가 어떻고 이렇게 가다 보는데, 약 10여일간의 전투 기간 동안에 고지의 주인이 뭐 20몇 번 바뀌었다.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철의 삼각지라고, 이게 중부전선의 최전선이고 철원과 평강을 잇는 주요 격전지구,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여기를 확보하면 이제 원산까지 이어지는 루트, 원산부터 강화까지 이어지는 루트의 중요한 거점지가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거점지로 평가를 받아요. 이 일대에 대한 전투가 가장 크게 분류를 했었을 때 총 12번의 심각한 교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상쟁탈전, 말 그대로 고지쟁탈전을 두고 싸웠던 건 총 7차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상쟁탈전이 10월 7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돼요. 오후 2시에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10월 8일 새벽 2시 40분에 끝나요. 그러면 이 시간이 분으로 따지면 760분을 싸운 거예요. 6차 때는 10월 9일 날 밤 12시 20분에 작전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밤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끝난 줄 알아요? 10월 10일 날 밤 12시 반에 끝나요. 1분도 안 쉬고 계속 교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중도 속에 싸웠는지 알겠죠.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10차 정상 탈환전인데 10월 11일 날 낮 12시 15분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언제 끝나냐? 10월 12일 날 1시 20분에 끝나요.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1485분, 24시간 하고도 45분을 더 싸웠어요. 쉽게 말하면 새끼 굶어가고 잠 못 자면서 계속 싸워서 중국군을 밀어내고 탈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주는 그 어떤 피해 격전이라는 것이 얼만큼 그 의미가 큰지,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우리 대표님은 군대에서 훈련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제일 놀랬던 게, 이제 저희 가면 이제 그 어떤 수경지에 가서 1박 2박씩 하면서
유사 전투와 똑같은 상태를 전제로 하면서 작전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다 써요. 그래서 다 쏘면서 약간의 조명탄까지 터뜨리는 시간인데 우리 부대는 보병 부대니까 소총, 기관총, 그리고 고폭탄, 수류탄 요 정도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장기만으로 싸우는데 솔직히 말하면 영화의 엄청난 전투씬에 나오는 그 소음보다 더 큰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죠. 내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충격과 실제로 교전이 주는 그 충격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하물며 나는 안전한 훈련이잖아요. 딱 맞춰서 안전하게 우리끼리 하는 훈련인데도 그 정도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곳에서는 정상 탈환전에서 다른 거 다 빼더라도 3차례에 걸쳐서 반나절에서 하루 동안 싸웠던 그 기간에 그 격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공항도 진짜 많대요. 그 때로 몰려온다. 인해 전술이다. 이게 이제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중공군, 중국군, 마오쩌둥이 이끌던 중국 공산당 산하의 인민해방군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단련된 부대예요. 장제스 정권, 그러니까 타이완의 전신인 중화민국이 대륙을 지배했었을 때 이 중화민국의 부대가 훨씬 더 군사력이 뛰어났고 이 중화민국의 부대는 미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각종 미군 무기를 갖고 있는 부대거든요. 그 부대와 싸우면서 성장해 나갔던 화력상 열세인 부대가 어떻게 화력상 더 강한 부대를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단련됐던, 그래서 그 펑더화이 같은 사람이 유격전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6.25 전쟁 당시에도 마오쩌둥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항미 원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좀 중요한 타이밍이었던 게 뭐냐면 중국 입장에선 군사력을 한 번 더 몰고 가면 타이완을 점령하면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인데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타이완에 대한 통일을 포기하고 원조군을 보내게 된 거거든요.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크게 2가지 이유인데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한인사회주의자들과 이 중국공산당과의 굉장히 깊이 있는 유대관계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안파라고 속칭 불리우는 무정, 김두봉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국제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인류의 어떤 그런 해방에 대한 요구가 컸고 먼저 중국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해방하자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풍밀했었어요. 그래서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중국에서 이제 국민당 정권이 쫓겨나기 전까지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다 있었어요. 중국에 공산주의적 형제 때문에 이제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 건데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이제 그 미군이 있는 것과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미군이 압록두만강에 온다, 특히 의주 일대에 미군이 몰려온다 하면 이거는 이제 코앞에 적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북한이 존재하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목적 속에서 이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해서 참전을 하게 되고 이 중국 공산당이 숫자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소위 말하는 이 한반도의 복잡한 사냐, 엄청난 추위, 이 속에서 어떻게 전투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탁월한 전술을 보유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이 백마고지가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은 기갑 부대가 강하고 항공 폭격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쏟아부을 수 있는 거고 중국군은 그런 거에 단련이 된 부대고 주로 밤에 수경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전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자가 이제 싸울 적에 교착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군의 문제인 거예요. 1951년부터 고지전이 굉장히 본격화가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주요 사단들이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에 몰리게 돼요. 대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국군 제6사단 같은 경우는 이 사창리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제8사단 같은 경우는 횡성 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오늘 이 백마고지 전투의 배경이 되는 이 소위 말하는 9사단 같은 경우는 현리 전투에서 완벽하게 깨져요. 어찌됐건 이제 전체 전황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건 유엔 사령부고 미군이잖아요. 미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 왜 이렇게 쉽게 지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었어요. 근데 쉽게 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의 냉혹한 평가들을 보게 되면 첫째, 전투가 발발했었을 때 급격한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알아서 괴멸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대 편제에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 소령이나 중령 같은 대대장급들도 전투가 터졌었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렸었을 때 착착착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무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앞에서 보병수들이 고지를 지키거나 아니면 진격을 하거나 할 때 주로 소총수나 기관총 사수들이 활약을 하면 뒤에서 뽕뽕 쏴주면서 화기중대나 대대와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진격하는데 막 뒤에서 쏘고, 쏴야 되는데 안 쏘고, 소총수 따로 놀고, 화기중대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무너지게 된다. 이게 미군의 냉정한 평가였었어요.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예전처럼 어디를 상륙해서 주요 누구를 부시고 하는 게 아니라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고, 그 주요 전선의 계곡을 국군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일부 사단을 뒤로 빼내서 8주 정도 되는 집중 군사 훈련을 시켜서 재배치를 한다는 전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FTC 훈련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백마고지의 주인공들도 뒤로 강제로 차출이 돼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 야간 훈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대요. 이게 우리 맨날 배우는 거지만 주로 공산군은 밤에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도 맨날 낮에 점령했다 밤에 잃게 되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야간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좀 교육을 받게 되고, 52년 이제 중순이 되면 FTC 훈련을 받은 국군이 다시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 훈련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951년 2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벌어졌었던 이제 횡성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 사상자가 총 7,464명이 나요.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2, 3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랬는데 이 백마고지 전투를 분석해 보면 훨씬 더 강력했었던 10일간 벌어졌고, 그 전투의 양과 규모가 엄청났거든요. 그 기간 동안 국군 사망자 수가 3,319명 정도가 돼요. 바로 그 1년 전 전투에서는 훨씬 약한 교전을 펼쳤던 것보다도 절반의 사상자가 나타났던 거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엄청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과 다르게 한국전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간 의회 승리를 받은 국가 간 교전이 아닌 트루먼 행정부의 어떤 그런 상황 무마적 선택, 그런 걸로 또 시작이 됐고, 이 트루먼 행정부에서 내렸던 고민의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가 아니라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면 안 된다가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참전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참전을 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지원을 했었던 소련 같은 경우도 이 전쟁이 소련의 국익에 위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작은 내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군과 중국군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국제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전이 됐는데 미국도 한반도를 통일할 능력이 없고, 중국도 미군을 몰아낼 능력이 없고, 엄청난 고지전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자기들이 이득이 되는 선에서 봉합하면 그만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비극성들이 얽혀져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백마고지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얻었고, 그 안에서 어떤 군사로서 영향이 올라갔다, 이거 좋은 얘기인데, 한편에서 또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너무나 가슴 아픈 희생을 계속 치러야 됐는가.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문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국익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형태. 현실적으로 분단 관계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현재까지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반공 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그 경계심을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제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가도 또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공간들도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북괴를 물리쳤던 혹은 중공을 물리쳤던 전적비로서의 영광스러운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희생시키고 아프게 만드는가,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은가, 결국은 평화로 나가야 되는 길로 가야 되지 않는가로 많이 좀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좀 중요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